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게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하려면 석유 상한가 제도를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했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했을 때 하나의 비판 본류가 뭐였냐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렸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더 늘었다. 환경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석유를 다시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낮추면서 차량 5부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거는 정책적 일관성이 좀 없다는 거죠.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가격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5부제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자동차 5부제, 뭐 10부제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또 공개적으로 발언을 나왔는데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게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하려면 석유 상한가 제도를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했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했을 때 하나의 비판 본류가 뭐였냐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렸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더 늘었다. 환경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석유를 다시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낮추면서 차량 5부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거는 정책적 일관성이 좀 없다는 거죠. 석유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차량 5부제를 실시하던가 혹은 아니면 석유를 낮췄으면 그러면 차량 5부제에서 실시를 하지 말던가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지금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구체성에 대해서도 물론 공무원분들이 이제 머리를 짜매겠지만 그 차량 5부제나 차량 10부제가 시행했던 때는 전기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 입니다. 그랬죠.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전기 자동차 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그러한 정책적 일관성을 봤을 때 차량 5부제가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석유 가격을 냅뒀으면 차량 5부제 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량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기름값에 대해서 수요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시장 공급과 수요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될 문제였는데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검토 단계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시행이 되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29년 만이에요. 5부제라는 단어가 아마 젊은 분들은 이게 잘 모르실걸요 아마? 저는 젊지가 않아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이 나죠. 관공서 같은데 오늘은 차량 뒤에 몇 번이 쉬는 날이에요. 맞아요. 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 몇몇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차량 표시해 놓고 있죠. 맞아요. 5부제 혹은 뭐 10부제나 2부제, 2부제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시한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뉴스를 봤는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UAE에 요새 이제 많이 식사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27,000만 배럴 뭐 이렇게를 또 이제 공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정부에서 받아온 거는 아니고 이제 그죠? 갖고 온 건 아니고 어떻게 갖고 옵니까? 약속. 이제 협약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러한 이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 이런 아이디어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은 막 묶어놓고 왜 이걸 하냐라고 하는데 기름값은 저희가 묶어놨기보다는 그 담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손에 꼽잖아요. 아는 정유회사들이. 근데 이 정유회사가 적은 만큼 그만큼 이윤도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책정을 한 3주에 반영될 가격을 이틀 만에 한다던가의 담합의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합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제를 해치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정부가 제재를 한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 IMF 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때보다는 국가의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졌는데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시면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맞아요. 물론 그래서 금 모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석유 모으기 해야 돼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지금 김어준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정청래가 구원투수로 나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친명계는 계속해서 나 김어준한테 안 가. 이게 나 섭외하도 안 가. 이러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슉 가가지고 이심이 정심이야.
네.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그 전 대표는 김어준이 불러도 이제 안 가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고성국, 전환길, 김어준이 한 세트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묶여요? 또?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송영길 전 대표의 말입니다. 예. 우리가 고성국, 전환길을 비판하듯이 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김어준에 대해서? 예, 다른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돼 있는 뭐 후보님들이나 혹은 의원들이 안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당대표가 먼저 선봉장에 쓰네요. 제가 보기에 그 김어준 뉴스공장의 이분 뭐 공장장이라 부르나요?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소속사와 연예인의 관계와 흡사 비슷합니다. 예? 뭐라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예. 잘 보세요. 대통령이요? 소속사가 연예인을 막 띄워줘요. 처음에 막 기획하고 막 띄워줍니다. 근데 그때는 소속사가 힘이 세요. 그렇죠. 당연히. 소속사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소속사가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되는데 연예인이 너무 뜨잖아요. 연예인이 빵 뜨잖아요. 그때부터는 연예인이 더 힘이 세집니다. 소속사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작품도 거부하고 나 이 작품 안 할래요. 그러다가 더 잘 되면 이제 다른 기획사로 옮겨주게 되는데 그래서 김어준 뉴스공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소속사와 그 연예인의 관계인데 그럼 정청래는 뭐냐? 매니저죠. 매니저. 매니저로서 이 소속돼 있는 연예인 분들하고 조율하는 거야.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예인은 그 소속사를 나갈 수도 있지만 연예인이 나갔다 그래서 매니저는 따라갈 수도 있고 그냥 기획사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정청래 매니저는 난 기획사에 남겠다. 그 이재명이라는 그 우리 배우가 너무 빵 떠가지고 지금 다른 기획사를 찾아가던 뭐 자기 마음대로 작품을 고르던 나는 이 기획사에 남겠다. 라고 하는 게 어때? 제 예시가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획사군요. 그렇죠. 이재명. 네, 그렇죠. 우리 강대규 변호사의 그 재기발랄한 그 상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또 당번 대변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대표 일정을 좀 공유를 해주거든요. 근데 오전에 오늘 이거 간다는 일정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네. 뭐야, 대변인도 모르고 비밀 일정이네, 비밀 일정. 아니 그냥 갑자기 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또 이제 중수청법, 공소청법 이제 다 이제 거의 당에서도 당정 협의에 의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동안의 과정이라던가 뭐 오해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침에 가장 또 많이 보는 채널이 김어준 뉴스 공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채널로서 간 거다. 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상으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당정청 협의에서 당대표가 이겼어. 대통령실에서 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무슨 적이에요. 당정청이 하나로 가고 있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약간 그 꼬리를 내렸다. 사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본회의인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 당정청 협의가 또 빠그러지면 어떡하냐 라는 내심의 좀 우려를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일 없다. 그럴 일 없다. 그러면 사실 찰떡 같은 원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정청래 대표는 좀 이심정심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정청래 제가 보기에 대표가. 좀 경솔하셨던 게 본회의 통과되고 그 다음에 나가야죠. 지금 축배를 들기엔 너무나 이르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근데 오늘 말이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에 나갔다는 것만 지금 조명됐고 급하게 나가느라고 아직 그 말이 전체적으로 회자가 안 됐는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만약에 친명계 의원들이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우리 당정청 협의에 우리가 찬성 못하지 동의 못하지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거는 금요일 날 출연하셨어야 돼요. 그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고생했다. 뭐 대통령실도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축배를 너무 빨리 들려고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어제부로 이 논란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 합의안으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가 남아 있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근데 저는 그거 이외에는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이. 과연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그 전광판에 녹색불이 들어올 것이냐.
아, 100% 들어갑니다. 아, 들어옵니까? 제가 어제 추미애 대표님 저녁에 뵀습니다. 그래요? 네, 네. 뭐라 그러셨어요? 이번 합의안 너무 잘 됐다. 너무 네. 잘 됐다. 잘 됐다. 우리 모두가 노력했다. 이렇게 정치인이 기계가 없네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반대 거 반대해야지 본인 기계답게. 특히 45조 관련해서는 예. 네, 굉장히 청와대에서도 통째로 삭제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내려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계 있는 정치인 하나 소개드리자면 누구요? 누구? 예전에 이제 예전 일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추진하면서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그때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나 말이 많았어요. 한미 FTA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홍준표 원내대표가 의총에 다 모여 이런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는 한 줄로 서서 들어가서 본회의 가서 투표하겠다. 여기서 너네가 뭐 반기를 들어? 내년이 총선이야. 반기를 감히 들어? 라고 하면서 한 줄로 서가 투표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루탄이 나온 거예요. 네, 김성동 그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린 건데 거기서 반대표 던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 홍정욱, 한 명 황영철.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은 왜 반대했냐면 나는 내 지역구가 농촌인데 맞아요. 이거 농민 쌀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쪽이었었죠. 난 반대하겠다라고 황영철은 반대했고요. 홍정욱 의원도 아예 안 들어갔어요. 홍정욱 의원은 노원구 서울 수도권 의원인데 내가 보기에 한미 FTA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그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0%가 되고 지금 다시 이재명 정부에 다시 25%가 됐지만 15%가 됐지만 0%가 됐는데 깨알 지적을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기계는 있어야죠. 내가 생각하기에 난 추미애 김용민도 그 정도의 기계는 있어야 된다. 난 아니면 본회의를 안 들어가던가. 난 당정청 협의에 지금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정도 발언은 나와야지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을 해주긴 했어요. 정청래 대표의 출연에 대해서 갈등을 재생산하는 거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다. 그리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 자제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에 이어서 강덕구 의원이 친명계잖아요. 나 불러도 안 갈래. 나 이렇게 버렸는데요 또. 개인의 판단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당에서 이거 하라 마라 하기는 어렵죠. 또 헌법기관이 아닙니까? 또 이분들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뭐 본인이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판단이고 뭐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엄티브를 나가든 조선일보를 나가든 다 어쨌든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이제 우리 진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특정 뭐 지도부에 계신 분이나 당 대표가 야 그 채널 내가 안 좋아하는데 나가지 마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우리 당 입장 잘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예전엔 사실 출연 못하게 했었어요. 종편에. 저는 제가 자체적으로 종편에 출연 그런 거 금지 없던데. 저는 자체적으로 옛날에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 TV조선에서 저를 출연 금지한 적은 있지만 당에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갈등의 봉합이라는 게 또 미봉책이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이거 본회의 통과되면 이 당정청 협의안은 정리가 됐겠죠. 근데 이 뭐 명청대전이라는 말을 이제 임세현 대변인님이 엄청 싫어하시니까 청명대전이라 하겠습니다. 뭡니까? 또 뒤로 갑니까? 우리 대통령이? 심지어 대통령이 뒤로 가다니. 어쨌든 이러한 그 2차전으로 터질 것이 계양구 공천이에요. 김남준, 아직 송영길 그거 해결 안 됐구나. 김남준, 송영길 공천에서 사실 먼저 공격할 사람이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먼저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굴 공격하죠? 혹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서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하는 거죠. 원래 계양은 송영길 지역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메시지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거기서 송영길을 공격하지. 구도가 좀 이상해지. 그러니까 이봐 꼬였다니까. 잘못 꼬였어요. 꼬였네. 구도가 이상해지네. 또 우리 강대기 변호사 다시 한번 금방 인정해요.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2차전이 김어준 뉴스공장 그래서 조용한 거구나. 저는 왜 이 얘기를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안 다루지 했는데 그래서 조용한 거구나. 김남준을 지원 사격하기도 애매하고 송영길을 지원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다. 그 다음 주에 다시 논리를 정립해서 2차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 사위죠 곽상원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위기 때마다 우리 그 장인어른을 노무현 대통령을 활용해
그거 안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박상원 의원은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비판하신 분입니다. 그랬죠. 예. 네, 가장 먼저 비판하신 분이니까 예.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근데- 김어준하고 정청래하고 이퀄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게 보지는 않으신데 뭐 이분도 헌법기관이시잖아요. 예, 뭔가 헌법기관. 꼬인 것 같은데. 나도 꼬였다. 자, 뭔가 꼬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본이야.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예. 살아 계셨다면 예. 과연 이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 박수를 쳤을까 하는 예.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서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뭐 창당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예. 그 당시 민주당 뭐 꼬마민주당 열린우리당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예, 예. 체감을 하고 예.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내쳤던 그러한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제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파냐라는 그러한 아쉬운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영삼 정부 때 아이디어가 나와서 보고서가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마무리된 게 로스쿨의 탄생이거든요. 예, 예. 사법시험을 없애고 예. 사법시험 기수 문화를 타파하겠다. 네. 이거 법조계가 너무 잘못됐다. 예. 이거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로스쿨 5기인데 아, 예.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사법시험은 어떤 식이었냐면 시험 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 연수원을 들어가는데 예. 그 연수원은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렇겠죠. 어차피 당연히요. 내가 못해도 변호사는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 친하게 지내요. 그 친하게 지내면서 기수 문화가 판검사 변호사가 기수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근데 로스쿨에 입학하잖아요. 예. 입학 안에서 학교별로 다 다르죠. 엄청 싸웁니다. 예. 얘가 떨어져야 내가 합격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로스쿨 안에서 합격률이 거의 50%이기 때문에 예. 친구들끼리 싸우고 또 선배 중에 떨어져서 다시 학교 온 선배들이 있어요. 그 기수문화가 선배랑도 없다. 싸우고 그래서 오히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판사 내 담당 판사 내 예. 담당 검사가 어디 로스쿨 몇 기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동기겠지 하고 선임하잖아요. 예. 사이가 더 안 좋아요. 사이가 더 안 좋아서 변호사 선임 꿀팁이네. 좋네. 자연스레 견제와 균형이 되네. 그러네. 그래서 오. 저희끼리도 저희 동기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해가지고 예. 야 제도는 성공한 것 같다. 아. 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과연 역시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지금 있는 이러한 그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예. 검찰에 대해서 뭐 입건에 대해서 지휘 통제나 예. 특사경 지휘 통제까지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검찰은 행정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행정만 해라. 그럼 또 웃긴 게 검찰 뽑는 시스템이 로스쿨 안에서 예. 7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뽑는데 뭐 수사 과정을 다 면밀히 보면서 공부를 해서 뽑죠. 그 수사 파트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후속 조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러한 게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곽상원 의원이 말한 근데 거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참 어려운 처지가 돼버린 게 시민단체에서 정청래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고발 안 한 건 야합이다 그러면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이 시민단체도 예. 그러니까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분들도 약간 어느 순간부터 예. 이게 정치적 이슈에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시면서 예. 고발을 하시는데 이거 뭐 저희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처지고 여기가 우파 시민단체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여기 있는 대표가 이 사세행의 대표분이 본인이 정치적인 소신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거랑 어긋나면 이렇게 또 하는 분이 좀 있는데 아니 좀 적당히 좀 합시다 다. 진짜 다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답답해 죽겠네.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고 하는데 예. 제가 아니 그 보기에 고발했지만 그냥 불송치 처벌을 받아지냐고. 불송치 될 것 같아요. 네, 불송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아. 민주당에서 이런 거 다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도 장인수 기자를 고발했을 때도 예. 실제로 처벌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특정하지 않았어요. 장인수 예. 기자가.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뭐 마치 공소 거래가 있는 그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게 예.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에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법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장인수 씨도 처벌 안 달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누구의 명예훼손이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거냐고요. 김어준도 그러면은 살짝 같이 근데 김어준 고발해도 씨 됐을 텐데. 김어준 씨는 오히려 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채널에서 진행했다는 이유로 예. 고발하기가 되게 난감한다는 겁니다. 당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라 그 우리가 잡아서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하라는 거야 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시민단체도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우리끼리 안에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예. 왜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제가- 하는 거 좋아요? 진짜.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전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을 고발 안 한 게 예.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위계라는 건 속임수거든요. 예. 뭘 속였으며 누구를 어떤 업무를 어떠한 형태로 방해했는지 실질적인 예. 업무방해가 초래됐는지 요거는 좀 이상해요. 아, 이건 그래서 두 고소가. 분이 공감이 가는 아니, 문제네. 저는 이제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그러니까요. 법조인의 예. 양심으로서 제 정청래 대표를 별로 뭐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는 불송치될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고소를 하려면 예. 좀 더 체증을 해가지고 예. 좀 더 파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 국민소통위원회든 뭐 민주파출소에서 예, 예. 김어준 고발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는데 정청래가 김어준은 빼. 야 내가 당 대표 아니야. 위력 행사. 그랬으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 위기의 업무방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장인수 씨 혹시 연락해 네. 보셨어요? 아니요, 저 그래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까지 보태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저까지.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가까운 분의 말에 의하면 예. 뭐 그동안 장인수 기자가 그래도 이제 그 윤석열 치하 하에서도 여러 가지 뭐 취재를 하면서도 고통스럽고 뭐 고발도 예. 되게 많이 당했는 일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진영에 내에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도 사실 장인수 기자의 말 때문에 굉장히 충격받았던 거 예, 맞거든요. 예, 그렇겠죠. 당에서도 그런 예.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아. 같은 진영 안에서의 이런 비판들이 힘들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그 단독입니다. 예. 단독입니까? 대통령 최측근이 지금 공소 취소를 그 보안 수사권 유지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랑 이걸 제가 말했잖아요. 예. 그러면 엄성성 앵커님도 고발 같이 나가요. 근데 김어준을 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예. 저는 실제로 예. 이게 이미 뭐 어제 다른 방송에서 담당 앵커분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저는 실제로 말을 했다가 저랑 앵커가 두 분 다 고소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고발당한 사건. 이른바 동덕여대 페미니스트 사건이라서 예. 동덕여대 그 학교를 막 이렇게 아카치라고 그런 맞아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방송하다가 예. 제가 나름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을 막 드렸어요. 근데 왜 동덕여대 그 페미니스트 동아리인지 총학생회인지 왜 우리를 명예훼손하냐고 예. 저를 고발하면서 그 이동재 기자였는데 이동재 씨를 이동재 기자를 네, 이동재 기자가 사회 보고 있었는데 같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뭔가 이래서 또 제가 또 판례 제출했죠. 또 이 정도 수위는 또 안 된다라고. 예. 일단은 뭐 제가 당의 입장만 말씀드리면 예. 뭐 김어준 씨 고발하면 속은 시원하겠지. 그걸 고발했으나 예.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당에서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장인수 씨만 고발하게 된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님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이런 식으로 그 패널로 나왔다가 고발을 2번 당했거든요. 예. 한 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고발당했는데, 예. 뭐 재작년 9월에 얘기했는데 작년 3월에 고발을 당했어요. 대선 기간에 예. 6개월 전에 이를 꺼내서. 예. 중요한 거는 둘 다 불송치가 됐다. 아. 장인수 기자님 뭐 주변에 변호인이 많겠지만. 예. 패널로서 말을 했다가 고발당한 변호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별로 없는. 장인수 기자가 연락 주세요. 보고 계시다면 강대기 변호사를 그럼. 자, 왜냐면 제가 이런 일이 하도 많이 겪으니까 예. 많은 패널 분들이 고발당했을 때 저한테 연락 오잖아요. 야. 제가 판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아예 판례 모음집에서 패널들 고발당했을 때 대처사항 해가지고 예. 판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뭐 가세현 사례도 있고 많습니다. 혹시 그거 제가 장인수 드릴게. 기자가 선임하면은 장인수 기자가 혹시 증거 갖고 있으면 그거 또 공개 막 뻥 하고 이렇게 하려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켜야죠 또. 법조인의 양심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럼 오히려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더 공개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네. 어쨌든 아니 뭐 제가 선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 연락처도 모르는데 제가 모아놓은 판례집을 드릴게요. 제가 놔주세요. 놔주세요. 나. 부대변인 있으니까. 아니 나는 고발 당한 건이 있어요. 그래요?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 제가 김건희 씨 관련해 얘기했다고 김건희 측으로 의심되는 쪽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제가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제가 슈퍼챗도 드리고 팔레 모음 드리고 많이 드리네요. 이것저것 많이 주시네.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네.